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요즈마 펀드가 뭐죠? 우리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과제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는 창조 경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우리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창조 경제란 과학기술과 산업을 융합해 벤처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는 경제성장 전략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요즈마 펀드입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달에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과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요즈마 펀드란 무엇일까요?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려고 만든 벤처 캐피탈 펀드인데요. 1993년에 출범 시 2억 달러 규모에서 지금은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벤처 캐피털이란 뛰어난 아이디어로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실패 위험도 커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나 투자한 자금을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달쯤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한 가칭 성장 사다리 펀드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6조 원을 조성해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가 높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요즈마 펀드처럼 성장해서 벤처기업 육성에 꼭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요즈마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즈마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제가 알기로는 혁신이라는 뜻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죽 혁자에다가 새로울 신자인데 한자로 풀이하자면, 그죠?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은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을 위해서 사람과 기술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또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고상하게 말해서 자본이라 그러는 거죠. 이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말짱 꽝이죠. 요즈마 펀드는 한 40조 원의 자본을 움직인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일단 6조 원 정도를 만들어서 이 혁신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 대학생이나 또 새로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자본적인 돈을 좀 지원해 드리면 어떻겠냐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탈무드라는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요즈마라고 하는 의미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 역사 속에 살아있는 혁신이라는 것이 과연 같지는 않겠죠. 모든 것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히 다져가는 그런 의미의 요즈마 펀드를 좀 흉내를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름만 거창하게 짓고 실속은 없는 속빈 강정이거나 아니면 예산을 그저 펑펑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뜻이 좋으면 언젠간 또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더 가깝게 만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할 수 있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만약에 아이폰을 쓰지 않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OS가 구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이폰 웹스토어에서 예스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음질 좋은 생생경제를 비롯한 YTN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우 티켓을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종전까지 이용하셨던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전화 우물정 0945도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도 유효합니다. 웹사이트에 오시게 되면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여러분께서 좀 더 긴 사연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의견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곽수종의 생생경제. 저도 사실은 창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딱히 이게 어떤 창업에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창업을 하려면은 앞에서도 제가 요즈마 펀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좋은 기술과 또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 보면 빌려야 되는데요. 빌리려 그러면 다른 자산이 없다 보니까 보증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와 합친 지분이 창업을 했을 때 30% 이상인 그 대표이사는 반드시 보증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자, 창업자, 연대보증 이런 것들이 결국 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될 경우엔 바로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개선 방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연대보증이라는 게 폐지된 줄 알았었는데 아직 창업자 연대보증은 존재하는 모양이군요. 네, 제3자 연대보증만 폐지됐고요. 예.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3자 연대보증이라는 건 뭡니까? 창업자, 즉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뭐 예. 친인척이라든지 예. 또 친지라든지 이런 제3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는 지금 그 연대보증에서 배제됐죠. 네. 그러면 창업에서 실패하면 창업주가 다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까? 그럼요. 예. 다 책임지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면 뭐 창업주가 책임지는 거 다 당연한 거고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책임은 져야 되는데 네. 주식회사는 엄연히 유한회사니까요. 책임서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하고는 그 다르죠. 개인 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사업자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자기 개인이 사업자 자신이기 때문에 네. 그는 본인이 사업자인 관계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주식회사는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네. 무한과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끝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만큼만 손실을 입게 되면 모든 부채나 이런 부담이 탕감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한때 벤처붐이 2000년대 1999년도를 비롯한 2000년대 초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일었던 벤처업계의 붐, 이게 창업자 연대보증과 어떤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많은 벤처기업들이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그 결과로 1000억 매출이 넘는 벤처가 2000년도 1개에서 작년도에는 416개가 됐고, 예. 벤처 전체의 매출은 삼성전자보다 많아졌죠. 그런데 이러한 그 벤처 창업이 지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런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보고 정말 능력 있는 후배들이 창업 안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 국가라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 더불어 가장 기업가 정신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창업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맞는데 그만큼 기술력과 어떤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자본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전 벤처란 것은 미국의 경우 예를 들면은 미국의 벤처가 왕성하게 된 것은 평균 2.8회 창업을 합니다. 즉 1.8회 정도를 실패를 한 이후에 성공을 한다는 거죠. 1.8회 정도 실패한다는 것은 10번 도전해서 한 2번 정도 실패한다 이 말씀입니까?
10번 아니고 이제 2번을 도전해서 2번 정도 평균 실패하고 예. 3번째 정도에 성공한다. 아, 세 번째, 삼시세판이다, 이 말이군요. 예. 예, 삼시세판으로. 예. 평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적인 벤처란 것은 그것을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새로운 일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이 실패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도전하게 되고 네. 실패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전한 길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네. 지금 대학생들 절반 가까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청년들이 2000년도만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이 풍부한 그런 벤처에 붐이 일어나면서 나라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그거는 잘못 도전했다가 삐끗해버리면 속된 말로 인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거기에 핵심 요인이 연대보증이다. 이 말씀인 거 아닙니까? 예, 창업자 연대보증이 바로 그 핵심이죠. 여론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럼요. 예. 자,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와 관련된 공개 포럼 여셨죠? 네, 그래서 어저께 개최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됐습니까? 우선 그 창업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래서 벤처기업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 가치가 115억이라는 게 발표가 됐고요. 한 벤처당. 예, 한 벤처당. 예.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예. 국가 GDP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이 평균 115억이다. 예. 그리고 현재보다 설문조사 결과 창업자 연대보증이 없어지면은 6.6배 창업이 증가하게 되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낮게 잡아서 4배로 적용했을 때 예. 기대할 수 있는 국가 부의 창출이 70조라는 게 발표가 됐고요. 예. 그런데 이러한 창업자 연대보증을 통해서 회수하는 금액은 3천억이라는 게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3천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네. 70조의 국가의 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이세요. 왜냐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도용하는 사람들 건수가 13만 건에 가까운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이 건강보험증을 찍어야 된다라는 논리와 비슷한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KTX 기차표 비슷한 거죠. 예. 옛날에는 KTX표를 다 검사했습니다. 예, 예. 근데 요즘은 안 하죠. 안 하죠. 예. 대신에 걸리면 10배를 내죠. 예, 예. 여직원이 이 칸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자로 계산을 하죠. 예. 그렇게 사후에 검사를 하죠. 네네. 걸리면 10배를 내고요. 예. 그러면은 그 차이가 사회의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전 검사에서 사후 검사와 징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네. 예, 이게 이제 선진 시스템이죠. 네. 연대보증이란 건 지금 모든 사업자를 잠재적 불량 사업자로 간주하고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사업이 실패되면 성실한 사업자든 아니면 모랄 해저드가 있는 사람이든 다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립니다. 만약에 연대보증제도를 방금 말씀해 주신 그거를 폐지했다. 그럴 경우에 부작용을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폐지 반대론자들의 생각은 이제 모랄 해저드가 증가할 것이다. 예, 예. 이게 이제 통상적인 얘기인데. 네. 뭐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모랄 해저드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어저께 대안으로 발표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 연대보증을 안 설 경우에. 네. 그 해당 기업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인터넷에 올려라. 예. 그 투명 회계 제도와.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모랄 해저드가 있을 경우에는. 예. 해외 징벌적 배상에 동의해라. 예. 그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고 또 글로벌 회계 표준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예,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벤처기업에게만 요구를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연대보증을 서는 계약서 대신에 네.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업인들의 선택의 문제죠. 아니, 난 차라리 연대보증 서고 말겠다. 네. 그러면 서고
연대보증 안 되겠다 하는 경우는 투명 경영 보장을 하라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젊은이들 새로운 상업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거짓부터 배우지는 않지 않을 건가 하는 희망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연대보증 제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벼룩 무서워서 벼룩 잡으려고 이 초과상관 태우는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죠? 네. 전체적으로 큰 프레임에서 네. 지금 70조 가까운 국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네. 뭐 확고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작은 문제는 해결할 문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규제할 문제는 아닙니다. 3천억 원 돈 떼이는 그 걱정 무서워서 70조를 갖다가 놓친다. 이거는 국가적인 손해다. 국가 경제의 어떤 부의 창출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손해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국가의 산업 성장 동력이 어디 있겠어요? 네. 나 공무원 시험 보면은 서로 키울 사람이 없잖아요. 네.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업밖에 없죠. 네. 창업을 활성화시키려면은 이 연대보증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여기 국세에서 3천억을 지원한다 그랬을 때 70조로부터 얻어지는 네. 세수 증대가 2.1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수 증대가 오히려 7배가 이루어집니다. 네. 자, 창조경제연구회에서 이런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해내셔서 이 창업 젊은이들에게 힘과 또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발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조경제연구회 이민아 이사장이었습니다.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세무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궁금하신 내용 세무 관련해서 또 우리 서춘수 신한은행 지점장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재테크 관련해서 동양그룹 이야기도 좋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스태프들이 저에게 질문을 보내줘서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재테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또 세무상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에게 문자와 메시지 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라디오 주파수가 굳이 광역권에서 머물고 있지만 전국으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다 들으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 방송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굳이 주파수나 이런 전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요즘에 전자금융,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그리고 스마트폰 뱅킹 관련해서 네. 사기 돈으로 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예. 이런 사기범들이 고객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려면 우선 고객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오늘 또 방금 전에 어떤 아주머님께서 헐레벌떡 이제 숨가쁘게 뛰어오셨는데, 네.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내가 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 같다라고 오셔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고객 정보 입수해서 그 정보를 악용해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고객의 톤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이제 빼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자금융 사기 서비스, 사기 예방 서비스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 재확인, 또 본인 확인, 뭐 이런 네. 절차가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받을 경우에 또 재발급도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또 있습니다. 하루에 누적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자금을 이체할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고객 본인 확인 절차를 새롭게 밟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고객인지 사기꾼인지 이제 확인을 하는 제도, 이게 예,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폰지 사기나 뭐 스매싱이나 여러 가지 그 피싱들을 하는 모양인데, 네. 그 은행이나 경찰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급정지를 하면 되는데요. 예. 이게 지급정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대개 이 사기꾼들이 지급정지 하기 전에 금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서 예. 빼가버립니다. 예. 그러면 지급정지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하지 않는 게 최고인 것이죠. 이런 나쁜 사람들 잡아서 좋은 말로 하면 징벌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 제도라는 걸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 예. 예. 이제 크게 이제 제가 공인인증서 부정으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또 하루에 300만 원 이상 돈 하루에 이체한다면 이건 이제 꽤 큰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이니까 예. 이 경우에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이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공인인증서 발급받거나 300만 원 이상 이체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은행 콜센터에서 고객님이 통장 만들 때 은행에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신고를 하거든요. 예. 예, 계좌 신청서에 집 전화번호, 직장 번호, 전화번호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 집이나 직장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여부 확인을 하고요. 네. 뭐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이 되는 것이고요. 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금이체가 중지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바로 콜센터에서 그 신청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인출이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 그 앞에서 이제 불법으로 공인인증서 부정 발급받는 경우 그리고 또 300만 원 이상 돈 이체할 경우 다 본인 절차를 한 번씩 더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예. 이제 공인인증 콜센터에서 집이나 또는 직장 전화번호로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게 되고요. 예.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통장을 만들 때 은행에 적어낸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이 휴대폰 번호로 저희들이 인증 번호 이제 6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휴대폰으로 보내드립니다. 인증 번호를. 그러면 이 인증 번호 6자리 숫자를 인터넷 뱅킹 하시던 분은 인터넷 뱅킹 그 난에 6자리 숫자를 입력해야만 인터넷 뱅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네. 스마트폰 뱅킹 신청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뱅킹에 그 난에 그 6자리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틀린 번호를 입력했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입력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이 중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바일 승인이라고 해서요. 아이폰 또 안드로이드 폰으로 앱 인증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집이나 직장 전화를 이용한 이제 ARS 방식. 이게 좀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휴대폰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문자 서비스를 보내드려서 이 6자리 숫자를 입력하게 하는 SMS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선택하면 보다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한테까지는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확인한다는 내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소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에 70-80% 이상이 인터넷 뱅킹 또 스마트폰 뱅킹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와서 은행 창구에서 일어나는 비율은 20% 미만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걸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 이제 하시려면 은행에 나가서 뭐 신청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의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저희 창구가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다 바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무슨 제도인지 왜 하는지 이걸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금 이체를 하시고 또 은행 업무를 대응을 하시는데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재발급 받는 경우 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자금을 이체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신청 난 안 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이 기회에 이제 은행에 나가셔서 이제 자금 이체하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명함 크기의 보안카드 이걸 여기 이제 숫자 4자리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 보안카드를 통해서 본인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OTP라고 해서 엄지 손가락만한 크기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라고 누르면 비밀번호가 뜨는 게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OTP 이용 고객은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합니다. 따라서 나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이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 기회에 은행에 나오셔서 보안카드 이걸 폐기하시고요. OTP 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으시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 이 절차 중에서 몇 가지 절차가 면제가 됩니다. 보다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OTP 카드 교체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OTP 이용 고객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설명을 자세히 해드려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안카드 사용하는 분들 OTP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명함 크기만한 보안카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번 기회에 OTP 카드로 바꾸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정 PC 제도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PC를 지정해서만 그렇죠. 이 지정한 PC에서만 나는 인터넷 뱅킹을 쓰겠습니다라고 그렇죠, 은행에 나오셔서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예. 이런 걸 하게 되면 본인 재확인 절차 이제 내일부터 시행한다는 이 제도 이게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OTP 카드로 바꾸시거나 지정 PC 제도 활용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번거로운 절차 이걸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정 PC 제도로 지금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OTP는 할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고 젊은 분들은 이걸 꼭 반드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세무상담 있는 수요일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 모두 상담 시청해 주시면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께 바로 여쭤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선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서춘수 지점장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자금융사기 말입니다. 네. OTP나 PC 지정제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 하셨습니다. 이제 해야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추석 직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쓸 자금을 잃지 않았는데 제가 실수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서 송금을 엉뚱한 곳으로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절차가 꽤 번거롭더라고요. 저쪽에서 동의를 해서 보내줘야만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나저나 지금 이제 세무 상담을 해야 되는데 1982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지난 연말에 경기도 광주 상가 건물을 경락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보수공사하고 판매할 목적인데요. 팔 때까지 공실로 놔둘 수가 없어서 일시적인 임대를 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 5개 호실 중 3개 호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중 1개 호실에 대해서 이번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럴 경우 같은 상가 건물 처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됩니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겁니까? 하셨습니다. 예, 이런 의문 가지실만 하네요. 일단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양도소득이냐 아니면 사업소득이냐 구분이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게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경위, 목적, 이용 실태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행태를 띠느냐. 우리가 감사원에서 과세관청의 감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과세기간 1년에 한 번 이상 구입하고 2번 이상 처분하면 사업으로 본다.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걸로 본다라고 해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 경락을 받으시면서 판매를 목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고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이게 바로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놓아둘 수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다가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임대를 하셨다 하더라도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처분하시게 되면은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업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부터 임대하려고 하다가 내가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얻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처분한다.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이 되겠죠. 그 임대 목적으로 신축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 그럴까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내가 임대 목적이다 아니면 판매 목적으로. 그거를 납세자가 증명하기는 참 어려우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계속해서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매매를 빈번하게 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 감사원
명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해석 사례라든지 국세청의 그 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가세 기간 1년이라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팔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보겠다라는 내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판례나 사례가 많이 있겠죠. 그죠? 예. 4988번님,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시골 농장에서 수확한 생복분자를 세척해서 2kg 단위로 설탕을 첨가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산물이라 면세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면세가 맞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과세를 하는데요.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영세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 생필품이라든지 교육 용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면제되는 농수산물이라는 거는 일단 가공되지 않아야 돼요. 가공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쌀같이 또 탈곡, 정미, 뭐 제분, 건조, 냉동, 냉장같이 원래 그 식료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1차 가공을 거치더라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 식료품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보느냐가 좀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분도 지금 생복분자 그대로 씻어서 넣기만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자, 1차 가공으로 그 기본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포장을 하면 또 과세가 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쓰이는 단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염장만 한 그 통무는 면세입니다. 근데 이걸 김밥용으로 썰어서 포장을 한다든지 반찬용으로 이렇게 반달같이 썰어서 담는다든지 하면 과세가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설탕을 가미해서 생복분자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지만 이걸 용기에 넣어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그 면세되는 미가공 식품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혼선이 자주 있습니다. 저 반드시 과세관청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참기름을 갖다가 짰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주병에다 그냥 담아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뺑뺑뺑 막아가지고 마개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방앗간에서 그럴 경우에 이게 판매용이지만 그냥 줬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규 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은 포장 단위로 해서 상표별 이런 것들은 과세인데 시장에서 기름 짜서 이렇게 주는 경우는 과세 포착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애매모호하네요. 곽순희 YTN 생생경제 세무상담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서춘서 지점장하고 할 때 이춘석 님이 질문을 보내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질문을 못 해드렸어요. 제가 꼭 여쭤볼 테니까요. 계속 들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YTN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질문 주시면 세무부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답변해드리고 종전의 방식도 계속 유효하니까요. 우물정 공구사호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0502번님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 비상장법인인데요. 이번에 현금 배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주들의 주식수에 따라 균등 배당하지 않고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일부 주주들에 대하여 배당액을 늘리려고 합니다. 오너에게 준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당연히 불균등한 조건의 지급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원청 징수를 할 거고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불균등 배당이 혹시 증여세 과세 문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처음 실시하는 불균등 배당이라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했습니다. 어렵네요 좀. 일단은 우리가 배당이라는 건 회사에서 사업을 잘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주들의 원래 가지고 있는 지분대로 나눠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균등한 배당인데 그렇겠죠. 이 회사처럼 차별적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이익을 창출하는데 대주주가 굉장한 뭐 역량을 발휘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든지 이런 경우 불균등 배당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차등 배당액이 주총 결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정상적으로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에 증여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얼마를 받든 주식 배당을 받으면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 과세가 될 거고요. 그 받은 지분만큼 받은 금액만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다른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증여세는 상증법에 의해서 과세되는 거고 이미 차등 그 배당을 받은 사람들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법 적용이 틀리는군요. 네. 예. 오늘도 세무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께 세무 상담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현대가 엔진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오일 엑스티어. 엔진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최영철 님이요. 여긴 양평입니다. 주파수로는 잘 안 들렸는데 예스로 들으니 잘 들립니다 하셨고요. 이준영 님. 직업상 지방을 자주 다니는데 충청권만 내려가도 잘 안 들렸거든요. 근데 예스 덕분에 지방에서도 쌩쌩하게 잘 들립니다 하셨습니다. 이우현 님. 매번 라디오 듣다가 예스 다운 받고 듣고 있는데 삶에 힘이 되는 정보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박학윤 님. 인터넷 뱅킹 사기 피해 방지 예방 정보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다 소개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조용필의 헬로우 콘서트 주인공은 이준영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